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과 반목소리 불거진 총사령관을 경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발레리 잘루지니 총사령관 교체설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재설정, 새로운 시작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이 나라 전체의 리더십에 대한 것이라며 군 인사뿐 아니라 다른 고위 관리들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교체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똑같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야 하고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긍정의 에너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 동원 문제를 놓고 대립해 온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갈등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발언이 러시아 측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견해를 내비치며 질책한 바 있습니다. 오는 24일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을 채우는 우크라이나는 작년 여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을 펼쳤으나 이렇다 할 진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미국 등 서방과 몰래 휴전 논의를 하다가 들통난 것이 해임 사유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잘루즈니 총사령관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계심이 해임설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자폭 무인정이 또다시 러시아 흑해함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론 병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핵심 군항인 세바스토폴을 잃었고 2022년 재차 침공을 받아 전투함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개전 초 우크라이나 연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미사일을 쏘아대던 러시아 흑해함대는 일부 군함을 러시아 본토로 빼는 등 행동 반경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흑해함대의 모항이 있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서방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간 데다 드론, 보트의 위협이 갈수록 커져서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한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산하 특수부대 요원 13은 이달 초 크림반도 연안에서 러시아 초계함 이바노베초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 보트 조종사인 그는 이바노베초가 불과 6대의 드론 보트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접근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관련 영상은 빠르게 달려드는 드론 보트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병사들, 선체 측면을 들이받고 대폭발을 일으키는 드론 보트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바노베초호가 격침됐다는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7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러시아군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드론보트를 이용한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드론보트를 찾아 파괴하기 위한 헬기 부대까지 따로 편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서방의 군사원조가 줄면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등 화력과 머릿수에서 열세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지상전에서도 비대칭 무기인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최근 CNN 기고문에서 드론 같은 무인 체계는 여러 유형의 첨단 무기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진지전에 끌려들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인 걸 알고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아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에 우크라이나의 로켓포가 날아든 것입니다. Слышу крики, и меня ударило что-то в спину. Я поворачиваюсь, меня задавило плитами.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м кричало «помогите», но мы все сами под плитами. 루안스크 당국은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28 человек нам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Среди них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воим 5-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루안스크 당국은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는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라면서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이 우크라이나에 4년 동안 72조 원을 지원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유일하게 거부를 하다가 막판에 돌아서며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 주요국 정상들이 입장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에 유일하게 반대해온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오르반 총리도 표결 당일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4년간 500억 유로, 약 72조 원을 지원하는 안이 27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EU 집행위가 추가 지원안을 처음 제안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330억 유로는 대출 형태로, 170억 유로는 원조 형태로 지원돼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 쓰게 됩니다. Un autre soutien à l'Ukraine par un engagement économique et financier dans la durée. Le message est clair, la Russie ne peut pas compter sur une quelconque fatigue des Européens dans leur soutien à l'Ukrain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로 감사를 피했습니다. I'm grateful for your decision. This is a clear signal that Ukraine will withstand and that Europe will withstand. It is also really important that this decision was taken unanimously by all of you. EU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도 요청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의회에서 막힌 추가 지원안의 통과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We believe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Congress do its part and step up and pass the supplemental request that the President has put forward. 2년에 걸친 전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지원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미국의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어서 미국 의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미국이 제공한 신형폭탄으로 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400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에 추락한 군 수송기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격추됐다며 국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소방관들이 부랴부랴 건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민간인 상대 드론 공격으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공격받은 아파트 주변은 잔해로 가득합니다. Вот тут я сидела, и Ваня тут сидел, но нас турка спасла еще более-менее. 북부 지역에서 동계 군사훈련을 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무기 부족에 허덕이던 차에 미국이 제공하는 사거리 150km 신형 장거리 지대지 정밀 유도 폭탄이 인도돼 처음 실전 배치된 겁니다. 끔찍한 전황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풀려나 그리운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기를 두른 포로들이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Саме таких новин ми усі чекаємо. Сьогодні вдалося звільнити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ще 207 українців. 포로 석방과 교환 합의에 따라 러시아 전쟁 포로 195명도
자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무산됐던 포로 교환이 일주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포로 교환과는 별도로 추락한 러시아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격추됐다며 국제적인 전문가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Что самолет сбит, это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точно,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ой Patriot. Это уже экспертиза установила. 우크라이나는 이런 러시아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국 포로가 타고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고 러시아 미사일에 맞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막히면서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일이 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전장에 투입할 병력 동원 문제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 45만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징집할 예정이지만 최근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신병 모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병을 회피하는 각종 비리가 발생하며 우크라이나 사회의 단결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균열은 젤렌스키와 군부의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국민은 앞다투어 입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군사력 절대 우위, 초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버틴 우크라이나의 원동력은 이런 애국심입니다. Жодної перемоги Росія не досягла. Які там 3 дні, 2 роки. Бійці наші молодці, люди молодці. І я ще раз їм за це вдячний. Що стосується фінансової допомоги.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징집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징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뇌물을 받고 징집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나 징집에 응하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징집 대상이 아닌 장애인, 유질병자,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현재 계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병법 집행 과정에서 책임자의 주관적 해석과 권한 남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병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난 지역 책임자 24명을 해임했습니다. Обласних воєнкомів керувати цією системою мають люди, які точно знають, що таке війна і чому цинізм та хабарництво у час війни – це державна зрада, натомість воїни. 전문가들은 해임된 모병 책임자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내년 45만에서 50만 명 정도를 추가 동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매우 심각한 숫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정성과 국방력, 재정에 관한 문제라며 앞으로 동원 문제는 정부 고위 관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 공정성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대통령이 군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젤렌스키와 군부의 갈등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인 발레리 잘루주니 장군은 젤렌스키가 군 모집국장을 해임한 것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해임된 국장들이 전문가들이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 없다며 젤렌스키를 겨냥했습니다. 지난달 잘루주니 장군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대대적 반격을 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와 달리 새로운 무기가 없으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바로 정치를 하지 말고 군사 업무에 충실하라며 잘루주니 장군을 공개 질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을 격화시킨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동남부 접경지대 영토 대부분을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즉 전쟁 초기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를 거두며 몇 주 만에 크림반도로 가는 새로운 육로를 확보한 곳입니다. 젤렌스키는 당시 군부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 러시아의 진격을 사실상 도왔다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반역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잘루즈니 장군이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수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피의자 전환이나 기소와 같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움직임을 잘루즈니 장군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잘루즈니가 젤렌스키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루즈니 장군은 정치적 야망을 밝힌 적도 그렇다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공행진을 이어간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최근 잘루즈니 장군과 대조를 이루며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4%에 달하던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도는 1년 만인 이달 6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잘루즈니 장군은 88%를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에서도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도는 32%까지 하락했습니다. 70%를 기록한 잘루즈니 장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정보국장 부다노프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 스캔들과 국가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선 내년 3월 대선에서 젤렌스키가 잘루즈니와 대결한다면 패배할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 10명 중 8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과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 우크라이나 인구를 살펴보면 약 7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와 국외로 탈출한 피난민을 포함한 수치인데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특히 징집 대상자인 20세에서 34세까지가 180만 명에 달해 가장 많습니다. 일부는 전쟁 사망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거나 사라진 인원으로 추정됩니다.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국에 대한 효심, 즉 애국심에도 균열이 생긴 양상입니다. 전쟁 초 때 우크라이나는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를 압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하나로 뭉친 단결력,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더해져 유무형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두 번째 해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결은 전쟁 초기부터 우리를 지켜온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방인 유럽연합 EU조차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포함해 크고 작은 조직을 무너뜨린 공통된 요인을 역사적으로 추려보면 하나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의회의 지원 차단에 직면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략적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에 맞설 새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홀드 앤 빌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홀드,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빌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을 채워가는 장기전 속에 사실상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현실론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크라이나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도네츠크와 마리오폴, 헤르손 등 동남부 지역입니다.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와 연결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생각은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전략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강화하고 무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급자족입니다. 보통 전쟁에선 방어보다 공격의 몇 배의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면 지금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늘리기보다 현재 점령 지역을 지키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홀드 앤 빌드 전략을 논의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이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장기적인 전쟁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예산과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에게 그만큼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도 국내 우선순위와 국제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To the future of Ukraine, as we have said before, that is a decision for Ukraine to make about if and when there are negotiations about how to end the war. 미국 공화당은 불과 1년 전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멕시코 국경 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이건 당신과는 상관없는 미국 국내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의역하면 It's not your business.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입니다. 공화당의 태도 변화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적 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책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추가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지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전쟁의 지속 가능성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베트남전, 이라크전과 같은 장기전에서의 승리가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상당한 인적, 재정적 비용을 요구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돈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위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와 비교할 때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더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하는 국방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감소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이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회담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적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안에 무너질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줄곧 해왔던 말입니다. 이 말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입니다. 즉 서방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안에 무너진다입니다. 푸틴이 말한 서방 지원의 핵심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겹쳐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 2년을 채워가는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가장 든든한 구세주였던 미국이 이제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건 잊혀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 기간 세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중동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750억 달러, 우리 돈 97조 원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440억 달러 정도가 군사 원조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그러니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새로운 지원의 물줄기가 차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에는 군수물자의 흐름이 넓은 강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냇물이었죠. 지금은 몇 방울의 눈물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을 드리운 미국 정치권의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5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614억 달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기타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위한 것입니다. 100억 간의 제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을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조치에 사용하자며 신규 원조에 반대합니다. 미국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표심 공략을 위한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의회 일각에선 크리스마스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원 자체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말라가는 지원에 우크라이나는 포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22만에서 24만 발로 추정된 대구경 포탄 사용량이 이제는 8만에서 9만 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조차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월 생산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자국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서방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포탄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포탄 지원이 급증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강점인 드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만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필요하다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최근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에 갇혔습니다. 반이민 정책 등을 앞세운 강경 우파의 집권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중단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원조 확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네덜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극우 자유당은 F-16 전투기 등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우파가 집권한 슬로바키아 새 정부는 이미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심축 미국의 분열과 유럽 일부 국가의 이탈, 서방의 지원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분쟁으로 워싱턴의 관심이 줄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토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의 지속적 지지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입니다. 일각에선 푸틴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시간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작아질수록
우크라이나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패배 가능성은 커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말까지 전쟁 지원 자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동유럽에 이어 중동에서도 발발한 전면전에 서방의 전쟁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잊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우크라이나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